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기의 성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라는 물질 자체가 화재가 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기의 성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연기의 성상. 자, 먼저 이제 연기의 한번 정의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자, 연기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의를 물어봤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연기가 뭔지는 아셔야 그 다음 거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연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연물 중에서 완전히 연소되지 않는 물질, 연소되지 않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가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연기의 정의. 자, 연기의 정의는 완전 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가, 그죠? 아주 자그마한 물질이죠. 미립자가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상태를 연기라고 합니다. 미립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연기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 우리 눈에 보입니다. 아주 작은 물질이지만, 그러니까 작지만 이게 모여놓으면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미립자가 부유하고 있는 상태를 연기라고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는 연소 생성물이 눈에 보이는 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 자, 연소 생성물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 중에서 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도 연소 생성물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소 생성물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연기구나.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자, 연기는 수직으로 연기가 이동하는 속도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가 이렇게 자, 수직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연기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실내에서 발생했다고 예를 들면 자, 온도가 높아지면 그 기체의 최적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 연기가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 즉 부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속도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연기 중에 액체 미립자만 유독성이 있다. 그러니까 액체 미립자만 독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연기는 대류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 대류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열 전달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연기라는 것은 대류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연기의 이동 속도입니다. 연기의 이동 속도. 그래서 연기의 이동 속도는 반드시 그 수치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연기의 이동 속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연기 이동 속도. 자, 첫 번째로 이제 수평 방향. 자, 수평 방향. 그러니까 연기가 옆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수평 방향의 속도는 바로 0.5에서 1m/s입니다. 수평 방향은 0.5에서 1m/s. 좀 느린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자, 수직 방향. 수직으로 이동할 때는 연기의 이동 속도가 약 2에서 3입니다. 2에서 3m/s. 수직 방향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속도. 그다음 세 번째는 계단실. 자, 계단실 내에서의 수직 방향. 이때는 자, 보시면 일반적인 수직 방향보다는 더 속도가 빠르겠죠.
왜냐하면 계단실 같은 경우는 좁잖아요. 그죠? 좁기 때문에 이 수직 방향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더 빨리 올라가겠죠? 좁기 때문에 공간이. 그래서 계단실에서의 수직 방향은 바로 3에서 5m/s의 이동 속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평 방향일 때의 속도, 그리고 수직 방향일 때의 속도, 그리고 계단실 내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 이 수치들을 확실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연기의 이동 속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자, 연기의 농도 표시법입니다. 연기의 농도 표시법. 자, 연기의 농도 표시법은 자,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절대 농도랑 상대 농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절대 농도라는 게 있고, 절대 농도.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상대 농도가 있습니다. 상대. 자, 그리고 이 절대 농도에는 자, 무엇이 있냐? 첫 번째 바로 중량 농도법. 중량 자, 농도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입자 농도법이 있습니다. 입자 농도법. 이 절대 농도에서도 아마 이 입자 농도법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죠. 그죠? 입자 농도법이. 자, 그러면 중량 농도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단위 최적당. 단위 최적당 입자. 연기 입자죠. 연기 입자의 중량을 나타낸 것이 바로 중량 농도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단위 최적당이라는 것은 바로 1세제곱미터. 어떤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1m, 가로 세로 높이가 1m짜리인 이러한 어떤 부피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질 안에 입자의 중량, 입자의 무게가 얼만큼 무게가 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중량 농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위를 나타내자면 바로 kg/kg/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단위 최적당 무게, 중량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자 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입자의 개수. 자, 입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입자 농도법이죠. 입자 농도법. 자, 이것은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단위 최적당이다. 단위 최적당. 부피를 의미하죠. 부피를. 이런 식으로. 자,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이러한 물질이 있을 때 요 안에 입자의 개수. 자, 입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입자 농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단위는 이제 개수니까 개수 per 세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참고로. 그죠? 그래서 입자 농도법이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대 농도법. 자, 상대 농도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감광계수가 있습니다. 감광계수. 이 감광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빛광, 그지? 빛이 줄어드는 계수, 그죠? 빛이 줄어드는 계수를 나타낸 것이 바로 감광계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광계수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연기 속을 투과한 빛의 양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감광계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실험에 의해서 연기를 이렇게 이제 피워놨습니다. 연기를. 그때 이쪽 왼편에서 어떠한 빛을 투과했습니다. 빛을 투과했을 때 이 연기 속을 지나서 나온 빛의 양으로 구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감광계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연기 속을 투과한 빛의 양으로서 구하는 것이 바로 감광계수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감광계수에 따른 그 밑에 표 보시죠, 표. 이 감광계수에 보이는 그 현상과 가시거리. 자, 감광계수에 따른 그 감광계수와 가시거리 및 그 현상들까지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거의 매 시험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광계수. 자, 이쪽에 보시면 자, 감광계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시거리.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가시거리.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어떠한 상황인지. 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감광계수가 자 0.1일 때, 0.1일 때, 즉 감광계수의 그 단위가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터의 역수가 되는 미터의 역수. 이렇게. 그러니까 미터분의 1인 거죠. 그죠? 이 표시가. 그리고 가시거리의 단위는 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감광계수가 0.1일 때, 0.1일 때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m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감광계수가 0.1일 때는 20에서 30m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고 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의 상황은 바로 연기감지기가 동작을 할 정도입니다. 연기감지기가 동작을 할 정도의 농도가 바로 감광계수가 0.1이라는 거죠. 0.1. 그리고 그 건물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건물 내부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피난할 정도의 농도인 거죠. 즉 거의 이제 그 연기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건물 내부의 구조도 모르는 사람이 피난할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연기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광계수가 0.3일 때, 0.3일 때에 그때의 가시거리는 바로 5m입니다. 5m. 그러니까 5m 앞까지는 다 보인다는 거죠. 그죠? 5m. 자, 그때의 상황은 건물에 익숙한 사람. 건물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을 하는데 피난에 지장을 받는 거죠. 익숙한 사람이 피난할 때 지장을 받을 정도의 농도인 겁니다. 농도. 아시겠죠? 건물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할 때 지장을 받을 정도의 농도다. 0.32. 자, 그 다음에 감광계수가 0.5일 때, 0.5일 때는 가시거리가 3m. 3m 앞까지는 보이는 거죠. 3m 앞까지는. 자, 그때의 상황은 이제 약간의 어두움을 느낄 정도. 자, 어두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어두움을 느낄 정도. 좀 어두컴컴하구나.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자, 그 다음에 감광계수가 1일 때, 감광계수가 1일 때는 바로 가시거리가 1에서 2m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앞이 거의 안 보이는 거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에 해당이 되겠죠. 감광계수 1일 때. 그 다음에 감광계수가 10일 때, 10. 감광계수가 10일 때는 그때의 가시거리가 0.2에서 0.5m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그때의 상황은 화재의 최성기에 해당이 됩니다. 최성기. 그러니까 초절정을 이룰 때죠. 최성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농도가 바로 감광계수가 10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광계수가 30일 때. 30일 때는 가시거리가 없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감광계수가 30일 때는 바로 발화했을 때, 불이 났을 때죠. 출하했을 때, 출하시의 연기가 분출했을 때의 그때의 농도가 바로 감광계수가 30인 겁니다. 자, 이 표를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그죠? 암기해 주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감광계수가 0.1일 때. 감광계수가 0.1일 때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감광계수가 0.1일 때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고 나머지도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떤 게 나올지 아직 모르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 자, 연기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떠한 외부적인 그 요소에 의해서 자, 연기가 이동을 하는데 그 연기를 이동하는 요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바로 팽창력이죠. 팽창력. 이 팽창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부피,
자, 부피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부피에 의한 힘이 바로 팽창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이제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죠? 자, 화재가 발생하면 자,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자, 우리 왜 지난 시간에 그 샤르레 법칙 배웠죠, 그죠? 샤르레 법칙. 샤르레 법칙을 배웠습니다. 기체의 그 법칙 중에. 자, 샤르레 법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재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온도가 상승을 하면 부피가 상승을 하겠죠, 그죠? 자,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면 그때의 그 팽창에 의해서 기체의 부피의 팽창에 의해서 바로 연기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 팽창력에 의해서 연기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요인으로는 부력.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뜰 수 있는 능력이죠. 뜨는 능력. 자,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떨어지진 않겠죠. 온도가 상승하게 돼 버리면 그 건물 내부에 상하부의 밀도차가 생겨서 즉 비중차가 생겨버리면 바로 이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뜨는 그러한 부력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어떠한 온도 상승에 의한 밀도차가 생겨서 연기가 위로 뜬다. 바로 부력에 의한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인으로는 연돌 효과. 자, 연돌 효과다. 연돌 효과는 다른 말로 굴뚝 효과. 똑같습니다. 굴뚝 효과. 자, 이건 뭐냐면 이 굴뚝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왜 예전에 아궁이에 이제 불을 떼면 그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죠? 그게 바로 굴뚝 효과인 겁니다. 굴뚝 효과. 그 굴뚝 효과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자, 실내부와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바로 마찬가지로 밀도차가 발생합니다. 자, 밀도차, 즉 비중차가 발생을 하면 연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굴뚝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연돌 효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냐면 바로 고층 건물. 자, 고층 건물에서 이 연돌 효과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층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연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더 높겠죠, 그죠? 근데 층이 낮게 돼버리면 연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맴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돌 효과라는 것은 고층 건물일수록 잘 발생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바람의 효과, 그죠? 바람의 효과. 자, 이 바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그 바람이 당연히 연기를 옆으로든지 위로든지 이동시켜 주겠죠? 그게 바로 바람의 효과인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자, 다섯 번째로는 공조설비. 자, 공조설비라고 하는 것은 공기조화 설비죠. 공기조화 설비. 자, 공조설비에서는 어떻게 이동하냐면 바로 그 건축물에 있는 냉난방용 공기조화 설비에 의해서도 바로 연기가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공조설비에 의해서.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제 피스톤 효과. 자, 피스톤 효과. 자, 여기서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효과인데, 피스톤 효과라는 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내에 있는 승강기. 그죠? 승강기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반복하죠. 그죠? 승강기가 바로 이 피스톤 효과가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게 승강기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마다 연기를 위로 가져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겠죠, 그죠? 이 승강기에 의해서도 이제 연기의 이동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자,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피난하겠습니까? 피난을 할 때
피난을 할 때 승강기로 피난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승강기로 피난을 하게 되면 이 연기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승강기로 피난을 하지 않고 어디로 하냐면 바로 계단을 이용해서 피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스톤 효과 때문에. 아시겠죠? 승강기를 절대로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 6가지를 이제 알아봤고,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 5번째. 이제 연기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서 이제 좀 중요했던 게 연돌 효과가 조금 중요합니다. 연돌 효과가. 자, 연돌 효과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연돌 효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tum 효과. 자, 여기서 다뤄주는 게 뭐냐? 일단 연돌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온도차에 의해서 이제 밀도차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흐름 현상이다. 두 번째는 그 저층보다는 어디에서? 바로 고층 건물에서. 자, 고층 건물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고층 건물에서 발생을 하는 현상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로는, 자, 이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건물 내의 기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 요소다. 자, 기류 분포를, 그러니까 건물 내부의 기류 분포를 자, 지배하는 요소라는 거. 그죠?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기를 이동시키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연돌 효과라는 얘기죠. 그죠? 연기 이동시키는 것 중에. 그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자, 건물 외부의 온도가 보세요. 자, 건물 외부의 온도가 내부 온도보다 높으면, 자,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으면 바로 저층에서는 저층, 밑에 있는 층 얘기한 거죠. 자, 저층부에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내부에서 외부로 연기가 흐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보세요. 자, 여기 어떤 건물이 있죠? 건물이 있는데, 자, 먼저 이 건물 내부의 온도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내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 자, 내부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보다 자, 높다라고 하면 자,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서 위로. 그죠? 아래에서 위로 상부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배기구. 자, 배기구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연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의 온도가 외부보다 높으면 이렇게 돼서 순환을 하게 돼서 이 저층부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내부 여기서 그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게 되면, 즉 외부의 온도가 내부보다 높게 돼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방향이 반대가 돼요. 반대. 이렇게 거꾸로. 아시겠죠? 자, 온도의 크기가 반대가 돼 버리면 거꾸로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층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기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에 화재가 나면 내부의 온도가 외부의 온도보다 크게 마련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 그죠?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6번째. 자, 재현 방법. 자, 재현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인 거죠. 그죠? 연기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자, 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희석. 자,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농도를, 그죠? 연기의 농도를 낮춰주는 거죠. 그럼 연기의 농도를 어떻게 낮추냐? 바로 공기를 투입해서, 신선한 공기를 투입해서 자, 실내에 있는 연기의 농도를 낮추는 방법이 바로 희석입니다. 희석. 그죠? 희석시킨다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그죠? 희석. 두 번째는 배기. 자,
자, 배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를 배출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배출. 배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 압력차. 건물 내부의 압력차에 의해서 기체를 외부로, 연기를 외부로 자, 배출시켜주는 방법이 바로 배기죠, 배기. 그죠? 배기. 배기의 반대가 뭐죠? 참고로 배기의 반대는 급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실기 시험 볼 때 아마 용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배기 댐퍼, 급기 댐퍼 할 때 배기는 외부로 내보내주는 거, 급기는 기체를 공급해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차단은 말 그대로 연기를 어떤 일정한 장소에 오는 것을 차단해준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죠? 특히 저의 재현 방법 중에서 희석, 배기, 차단 이렇게 보기로 주어진 다음에 재현 방법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희석, 배기, 차단이 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를 이제 보시면 자, 1번 문제. 자, 건물 화재 시에 연기가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주된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연기 이동의 주된 요인. 자, 1번 굴뚝효과 맞죠? 2번 건물 내부의 공조 설비 맞죠? 3번 온도 상승에 따른 기체의 팽창 맞네요. 답은 4번 적설량. 뜬금없이 적설량이 왜 나오죠? 밖에 눈이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연기가 이동하는 거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죠? 답은 4번 적설량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감광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0.5는 감광계수 0.5는 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틀렸네요. 감광계수가 0.5일 때는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라고 했습니다. 다음 2번 자 감광계수 10은 화재 최성기 때의 농도이다. 2번이 맞네요. 2번. 다음 3번은 감광계수 0.5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이다. 아니죠. 감광계수가 0.5일 때는 가시거리가 3m라고 했습니다. 3m. 다음 4번. 감광계수 10은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직전의 농도이다. 자,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때의 농도는 0.1이라고 했죠. 10 같은 경우는 화재 최성기 때,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의 농도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자, 고층 건축물에서 연기의 제어 및 차단은 중요한 문제이다. 연기 제어의 기본 방법이 아닌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연기 제어 방법. 1번의 희석, 2번의 차단, 3번의 배기, 4번의 복사. 답은 4번의 복사가 되겠죠? 복사는 열 전달의 한 종류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고층 건물 내의 연기 이동 중 굴뚝 효과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에 건물 내외의 온도차 맞죠? 이 굴뚝 효과라는 것은 건물 내외의 온도차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2번 화재실의 온도 맞죠? 3번 건물의 높이 고층 건물일수록 굴뚝 효과가 잘 나타난다고 했죠? 답은 4번 층의 면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굴뚝 효과하고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문제. 자, 화재 시에 계단실 내의 수직 방향의 연기 상승 속도 범위는 일반적으로 몇 미터 퍼 세크의 범위에 있는가? 자, 계단실 내에서의 수직 방향으로는 바로 3에서 5미터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번. 연기의 농도 표시 방법 중 단위 최적당 연기 입자의 개수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그 절대 농도 중에서도 바로 입자 농도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입자 농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최적당 입자의 개수로 나타내주는 방법이 입자 농도법입니다. 답은 2번. 다음 7번. 자, 굴뚝 효과에 대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에 건물 내외의 온도차에 따른 공기의 흐름 현상이다. 맞죠? 내외의 온도차에 따라서 굴뚝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다음 2번. 굴뚝 효과는 고층 건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저층 건물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게 틀렸네요. 굴뚝 효과 같은 경우는 저층 건물보다는 고층 건물에서 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3번에 평상시 건물 내의 기후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 요소이며 화재 시 연기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죠? 4번에 건물 외부의 온도가 내부의 온도보다 높은 경우 저층부에서는 내부에서
외부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네, 맞는 내용이네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기의 성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열 전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